서울 외곽 낡은 달동네 골목길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세탁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채 성실 세탁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올해 66살인 김영자였어요. 허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굽기 시작했고 손등에는 세제와 물 때문에 생긴 주름과 반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영자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세탁소 셔터를 올렸죠. 영자의 남편인 박춘배는 70살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살아온 춘배는 요즘 들어 일거리가 뚝 끊겼어요. 나이가 들어서 공사판에서도 이제 잘 불러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춘배는 아침에 나가는 척하다가 동네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조합 사무실 앞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곤 했죠. 둘은 평생 돈 때문에 싸웠습니다. 춘배가 술값으로 돈을 쓰면 영자는 버럭 화를 냈고 영자가 장을 보고 온 날이면 춘배는 또 쓸데없는 것만 샀다며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그렇게 싸우면서도 둘은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영자가 허리가 아파 일어나지 못하면 춘배가 세탁물을 대신 걷어왔고 춘배가 감기에 걸리면 영자는 밤새 죽을 끓여 먹였죠. 말은 안 해도 서로의 존재 자체가 삶의 이유였던 겁니다. 그런 어느 날부터 동네에 재개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번엔 진짜래라고 했고 누군가는 또 흐지부지 될 거야 라며 시큰둥했죠. 영자도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재개발이 되든 말든 자기는 그저 세탁소나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영자는 집이 월세인 줄로만 알고 있었죠. 춘배가 젊었을 때 어떻게든 마련한 집이라고는 했지만 영자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을 뿐 명의가 누구인지 어떻게 샀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춘배는 달랐어요. 춘배는 요즘 들어 부쩍 조합 사무실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가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재개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우리 집은 얼마나 나올까, 보상금 받으면 뭐 할까 하는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춘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슬그머니 기대감을 키웠어요. 집이 자기 명의였으니까 말입니다. 영자 몰래 평생 모은 돈으로 사둔 집이었죠. 어느 날 저녁 춘배가 집에 돌아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말이야. 사실 내 명의로 돼 있어. 영자는 빨래를 개다 말고 춘배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춘배는 멋쩍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옛날에 내가 돈 좀 모아서 샀거든. 근데 이번에 재개발되면 우리도 보상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영자는 순간 멍했어요. 평생 월세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이었다니, 그것도 재개발이 되면 보상금을 받는다니 말입니다. 영자는 믿기지 않았지만 춘배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 같지는 않았죠.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설쳤습니다. 보상금이라는 게 얼마나 될까, 1000만 원일까 아니면 억일까 하는 생각에 영자의 머릿속엔 온갖 상상이 오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곳곳에 재개발 설명회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춘배는 그 안내문을 보고 영자에게 말했죠. 이번 주 토요일에 구민회관에서 설명회 한대. 우리 같이 가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처음으로 재개발 설명회라는데 가보는 겁니다.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영자의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세탁소 일을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났죠. 춘배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엔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던 춘배가 요즘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둘은 저녁마다 마주 앉아 보상금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나올까? 영자가 물으면 춘배는 글쎄 몇 억은 되지 않을까? 라며 웃었습니다. 영자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억이라니, 평생 푼돈만 만져온 영자에게
억이라는 숫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돈이 많으면 좋은 거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영자의 마음 한구석을 차지했던 겁니다. 그렇게 토요일이 다가왔고 영자와 춘배는 구민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성실 세탁소 셔터를 내리며 영자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을 느꼈어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죠. 토요일 오후 2시 구민회관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자와 춘배도 그 속에 섞여 있었어요. 평소엔 텅 비어있던 회관이 이렇게 붐비는 건 처음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기대 반 불안 반의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춘배 옆에 앉아 두리번거렸어요. 아는 얼굴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세탁소 단골 손님도 있었고 슈퍼주인 아주머니도 보였죠. 곧 정장을 입은 조합 관계자들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사람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동네 재개발 사업에 대한 중요한 설명회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죠. 영자는 긴장한 채 앞을 바라봤습니다. 설명은 복잡했어요. 재개발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합비는 얼마인지 하는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영자는 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듣는 척했죠. 춘배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알아듣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말이 나왔습니다. 보상금은 위치와 평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조합원당 8억에서 10억 정도로 예상됩니다. 순간 강당 안이 술렁였어요. 10억이라는 숫자가 사람들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죠. 영자는 옆에 앉은 춘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춘배도 영자를 돌아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10억이라니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웅성거렸어요. 10억이면 우리 자식들 집 하나씩 사줄 수 있겠네. 나는 그 돈으로 병원 치료 제대로 받아야지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영자와 춘배도 회관을 나서며 말없이 걸었어요. 둘 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춘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10억 받을 수 있을까?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명회에서 그랬잖아. 조합원한테 다 준다고. 춘배는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 아냐? 영자는 웃음이 나왔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그날 밤 영자와 춘배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억이면 뭐 할 수 있을까? 영자가 물었어요. 춘배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일단 큰애한테 집 하나 사주고 작은애도 빚 갚아주고 그 다음엔 우리 노후 준비해야지.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나는 허리 치료 제대로 받고 싶어. 평생 세탁소 하느라 허리가 망가졌잖아. 춘배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병원도 가고. 우리 여행도 한번 가보자. 제주도라도. 둘은 평생 처음으로 꿈이라는 걸 꺼내봤어요. 노후 준비, 자식들 도움, 치료, 여행. 이런 단어들이 둘의 입에서 나오는 게 신기했습니다. 지금껏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는데 이제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주변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세탁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영자 씨, 재개발 보상금 받으신다며? 부럽네요. 하는 말들이 하나둘 들려왔어요. 영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받은 것도 아닌데 뭘.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척들이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형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며 안부를 물었죠. 춘배는 전화를 받으며 씩 웃었습니다. 별일 없어. 그냥 그렇지 뭐. 하지만 통화가 길어지면 슬슬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형님, 사실 요즘 제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춘배는 애매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는 낯선 남자가 춘배에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재개발 보상금 받으시면 투자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아주 좋거든요. 남자는 명함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춘배는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탁소 앞에 모르는 사람들이 서성이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보상금 받으시면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실 텐데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영자는 그냥 고개를 저으며 셔터를 내렸죠. 왠지 모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보상금 이야기가 나온 뒤로 영자와 춘배의 삶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고 축하를 가장한 접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문득 생각했어요.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하고 말이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영자와 춘배는 여러 번 조합 사무실을 드나들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확인서를 받고 또 다른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반복됐죠. 영자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웠지만 춘배가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여보, 이런 건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마. 통장도 내 명의로 만들어야 절차가 쉬워. 춘배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돈 관리는 춘배가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러려니 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춘배가 은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통장을 꽉 쥐고 있었어요. 여보, 들어왔어. 돈 들어왔어. 춘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영자는 다리미질을 하다 말고 춘배를 돌아봤죠. 진짜? 얼마나? 춘배는 통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엔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10억, 정확히는 10억 3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을 평생 처음 보는 거였죠. 영자는 손을 떨며 통장을 만져봤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돈이야? 춘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럼 우리 돈이지. 평생 고생한 보상이야. 하지만 영자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통장이 춘배 명의라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여보, 이거 내 명의로는 안 돼?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배는 고개를 저었죠. 안 돼. 집이 내 명의니까 보상금도 내 명의로 받아야 한대. 세금 문제도 있고 절차상 그렇게 해야 한다잖아. 영자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춘배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고 괜히 의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죠. 그날 저녁 둘은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춘배는 소주를 한 잔 따르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겠어. 큰애한테 집도 사주고 작은애 빚도 갚아주고. 영자는 치킨을 뜯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병원도 가야지. 무릎이 안 좋다며. 춘배는 씩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이 정도야 뭐. 밤이 깊어가고 영자는 안도감 속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이 생겼으니 이제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평생 궁핍하게 살았는데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영자는 춘배 옆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올 것 같았어요. 하지만 춘배는 달랐습니다. 춘배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통장을 보며 10억이라는 숫자를 확인했지만 춘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실 춘배에게는 영자가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춘배는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큰 빚을 떠안았습니다. 영자 몰래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렸고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재개발 소식을 들었을 때 춘배는 이걸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보상금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영자와 노후를 편하게 보내면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뒤로 동네에 나타난 브로커 최만호라는 사람이 춘배에게 접근했던 겁니다. 최만호는 그럴듯한 말로 춘배를 유혹했어요. 사장님, 보상금 받으시면 그냥 두지 마시고 투자하세요. 제가 좋은 땅 정보 있습니다. 1년만 묵혀두면 2배로 불어나요. 춘배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최만호의 말은 점점 설득력 있게 들렸죠. 빚을 갚고도 돈이 남으면 그걸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춘배는 최만호에게 돈을 맡겼어요. 보상금이 들어오기 전부터 약속한 거였죠. 10억 중 5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들어온 지 며칠 후 최만호는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사무실에 찾아가니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춘배는 그제야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죠. 게다가 채권자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박춘배 씨, 보상금 받으셨죠? 빚부터 갚으세요. 춘배는 패닉에 빠졌어요. 5억은 사기로 날아갔고 남은 5억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춘배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죠. 영자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도망쳐야 할까? 결국 춘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망치는 거였어요. 영자에게 진실을 말하면 영자가 얼마나 실망할까? 평생 고생만 시킨 자기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에 춘배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춘배는 몰래 캐리어를 꺼내 짐을 쌌어요. 옷가지 몇 벌과 통장, 도장, 그리고 현금 몇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새벽 4시 춘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춘배는 영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춘배는 고개를 돌렸죠. 춘배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영자는 깨지 않았어요. 춘배는 골목길을 걸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성실 세탁소의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죠. 춘배는 눈물을 훔치고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새벽 기운이 차가웠지만 춘배의 등에선 땀이 흘렀어요. 아침 7시 영자는 평소처럼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새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영자는 몸을 일으키며 옆을 보았습니다. 춘배가 없었죠. 영자는 별 생각 없이 화장실 갔나 보다 하고 이불을 개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춘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어디 있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어봤지만 텅 비어 있었죠. 영자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춘배의 신발이 없었어요. 외출했나? 영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디를 간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영자는 세탁소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셔터를 올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세탁기를 돌리며 춘배 생각을 했죠. 경로당이라도 갔나? 요즘 돈 들어왔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러 갔을 수도 있지. 영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점심때가 되도록 춘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영자는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춘배는 받지 않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가 방을 살폈습니다. 그제야 보였어요. 옷장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춘배의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서랍을 열어봤죠. 통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영자는 급하게 다른 서랍들을 뒤졌습니다. 도장도 없었고 현금 봉투도 사라져 있었죠. 영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춘배가 통장을 들고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자는 중얼거렸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저녁을 먹고 웃었는데 춘배가 정말 도망친 걸까? 그때 현관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영자는 후다닥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옆집 아주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영자 씨, 괜찮아요? 아주머니의 얼굴엔 걱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죠. 영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새벽에 춘배 씨가 캐리어 끌고 나가는 거 봤거든요. 어디 가시나 했는데. 영자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캐리어라니 춘배가 정말 짐을 싸서 나간 거였어요. 영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죠. 아주머니는 영자의 표정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뭐 도와드릴 거라도.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영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주머니가 돌아가고 영자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자는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받았죠. 엄마, 왜?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야, 아빠가 안 보여.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또 어디 나가셨겠지. 뭐. 영자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니야, 통장도 없어. 옷도 챙겨서 나갔어. 전화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뭐, 통장이 없다고? 10억짜리 통장 말이야? 영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죠. 응, 다 없어졌어. 민수는 욕을 내뱉었습니다. 그 양반이 미쳤나? 또 보증 잘못 쓴 거 아냐? 엄마, 내가 지금 갈게. 거기 있어. 전화를 끊고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죠. 평생 함께 산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돈을 들고 도망쳤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왜 이러는 거야? 오후가 되자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네 남편이 보상금 들고 튀었대. 10억이나 되는 돈을 혼자 챙겨서 도망갔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골목골목 퍼져나갔어요. 세탁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영자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영자는 그 시선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수치심이 밀려왔죠. 저녁 무렵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민수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진 채 영자에게 물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민수는 소리쳤죠. 왜 안 해? 당장 신고해야지. 하지만 영자는 망설였어요. 춘배를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자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춘배와 함께 앉아 있던 자리였는데 이제 영자 혼자만 남았습니다. 영자는 무너져 내렸어요.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 영자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어요. 세탁소 문을 열어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죠. 하지만 영자는 이를 악물고 셔터를 올렸어요. 그래도 살아야 했으니까요. 오전 10시쯤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차가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죠. 박춘배 씨 댁 맞으시죠? 저는 한빛 채권 추심 회사입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서류 넘기는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박춘배 씨가 저희한테 3천만 원 빚이 있으신데 연체가 2개월째입니다. 보상금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변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영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3천만 원이라니 영자는 그런 빚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우자도 연대 책임이 있으니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영자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1시간도 안 돼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캐피탈 회사였죠. 박춘배 씨 명의로 5천만 원 대출이 연체 중인데요. 영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5천만 원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아는 게 없는데요. 남편이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영자가 설명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냉정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채무 변제하셔야 합니다. 점심때쯤엔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제일금고라는 곳이었어요. 박춘배 씨가 친구 보증을 서셨는데 주채무자가 파산해서 박춘배 씨한테 1억 2천만 원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1억 2천만 원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보증을 언제 섰는데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3년 전입니다. 몰랐어요?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춘배가 자기 몰래 보증을 선 겁니다. 오후 내내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카드사, 대부업체, 심지어 개인 채권자까지 모두 춘배의 빚을 갚으라고 했어요. 영자는 숫자들을 적어가며 계산했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2천만 원, 2천만 원, 숫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다 합치니 거의 2억 5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영자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10억이 들어왔다고 좋아했는데 춘배는 이미 2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영자는 춘배가 왜 도망쳤는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영자가 적어놓은 빚 목록을 보고 분노했어요. 이 양반이 완전히 미쳤네. 엄마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빚을 졌어? 영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단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죠. 그럼 돈은 어디 간 거야? 10억이 들어왔는데 빚이 2억 5천이면 7억 5천은 남아야 하잖아.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엔 경찰서였어요. 박춘배 씨 댁 맞으신가요? 사기 피해 신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영자는 어리둥절했죠. 사기요?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최만호라는 사람이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쳤습니다. 박춘배 씨도 피해자 명단에 있더라고요. 혹시 돈을 맡기셨나요? 영자는 최만호라는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뒤로 춘배가 한두 번 언급했던 이름이었습니다.
얼마나 맡겼는데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죠. 5억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영자는 그 자리에서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5억이라니 10억 중 절반이 사기로 날아간 겁니다. 민수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 남은 돈이 얼마야? 10억에서 빚 2억 5천 갚고 사기로 5억 날아가면 2억 5천밖에 안 남잖아. 영자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나마 남은 돈도 다른 빚이 더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밤이 되어 민수가 돌아간 뒤 영자는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춘배가 왜 도망쳤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돈을 챙겨 달아난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사기, 그리고 자기 잘못에서 벗어나려는 막다른 선택이었던 겁니다. 춘배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영자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어서 도망친 겁니다.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신감과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춘배를 기다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말이죠. 영자는 스스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세탁소 문을 닫고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어차피 재개발로 곧 철거될 집이었지만 그래도 남은 짐들은 정리해야 했죠. 영자는 방 한 구석에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 낡은 사진첩, 애들 학창시절 상장들이 나왔어요. 옷장 위 선반을 정리하던 영자는 먼지 쌓인 과자 깡통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춘배가 숨겨둔 것 같았어요. 영자는 깡통을 내려 뚜껑을 열었죠. 안에는 서류 봉투 몇 개와 접힌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서류부터 꺼내 펼쳐봤어요. 제일 위에 있던 건 장기 연체 안내서였습니다. 제일금고에서 보낸 독촉장이었죠. 날짜를 보니 3년 전부터 계속 쌓여온 것들이었어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춘배가 이걸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서류는 캐피탈 대출 계약서였어요. 5천만 원, 춘배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영자는 서류들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춘배가 얼마나 고민했을까. 이걸 영자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을 생각을 하니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망친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마지막으로 남은 편지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춘배의 악필로 빼곡하게 쓰인 글씨였어요. 영자는 손을 떨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죠. 영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집을 떠난 뒤일 겁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한테 할 말이 많지만 입으로는 차마 못하겠어서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3년 전 공사판 친구 박철수 보증을 섰습니다. 철수가 사업한다고 해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근데 철수 사업이 망하고 나한테 1억이 넘는 빚이 넘어왔습니다.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평생 고생만 시킨 내가 또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영자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춘배의 마음이 느껴졌죠. 재개발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10억이면 빚도 다 갚고 당신이랑 노후도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근데 최만호한테 속았어요. 5억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습니다. 알았을 땐 이미 늦었어요. 돈은 사라졌고 남은 돈으론 빚도 다 못 갚겠더라고요. 영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춘배도 피해자였던 겁니다. 물론 잘못은 춘배에게 있었지만 춘배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이었죠. 나는 겁쟁이에요. 당신 얼굴을 보면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비겁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나를 보며 실망하는 눈빛을 차마 견딜 수가 없었어요. 편지는 여기서 잠시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완전히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에요. 당신 몰래 평생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일당 받으면 10,000원씩, 20,000원씩 당신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뒀어요. 당신은 모를 겁니다. 은행 통장도 당신 명의로 만들었지만 도장은 내가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영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적금이라니 춘배가 자기 명의로 적금을 들어뒀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 집 안방 서랍 제일 아래 낡은 양말 속에 통장을 숨겨뒀어요. 1억 8천만 원 넘게 들어있을 겁니다. 그건 다 당신 돈이에요. 내가 평생 당신한테 못해준 것들에 대한 미안함이고 마지막으로 남기는 내 체면이기도 해요. 그 돈으로 당신 인생 다시 시작하세요. 나 같은 인간 잊어버리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영자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묘한 감사함이 뒤섞였어요. 춘배는 비겁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영자를 생각했던 겁니다. 영자는 편지를 내려놓고 안방 서랍으로 갔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양말들이 가득했어요. 영자는 양말을 하나씩 만져봤죠. 그러다 뭔가 딱딱한 게 손에 잡혔습니다. 영자는 양말을 벗겨냈어요. 통장이 나왔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명의는 김영자, 자기 이름이었어요. 잔액을 보니 1억 8,5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통장을 꽉 쥐고 눈물을 흘렸죠. 춘배는 무책임했지만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공사판에서 힘들게 일하면서도 영자를 위해 돈을 모았던 겁니다. 영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춘배를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미워해야 할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영자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생긴 겁니다. 1억 8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죠. 영자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통장을 발견한 다음 날 영자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통장을 보고 놀랐어요. 엄마, 이게 뭐야? 아빠가 몰래 모은 거야?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춘배의 편지를 건넸죠. 민수는 편지를 읽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양반 참.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수는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야? 경찰에 실종 신고할 거야? 아니면 고소할 거야?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칠 밤을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춘배를 신고하면 춘배는 사기와 채무 문제로 더 큰 공경에 처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엔 영자의 마음도 너무 아팠죠. 모르겠어. 영자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찾아봤자 뭐 하겠니? 이미 돈도 없고 빚만 잔뜩 남았는데. 민수는 답답한 듯 말했어요. 그래도 연락은 해봐야 하는 거 아냐?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찾아서 뭐 하겠어. 나까지 같이 무너질 필요는 없잖아. 영자는 그날 밤 혼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춘배를 찾아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돈이 돌아올까? 빚이 사라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영자만 더 힘들어질 뿐이죠. 영자는 결심했어요. 춘배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춘배 때문에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영자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의 돈을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1억 8천만 원이면 작은 상가 하나 얻어서 세탁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영자는 부동산을 찾아다니며 상가를 알아봤죠. 동네 사람들은 영자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남편한테 버림받고도 저렇게 씩씩하네. 불쌍하긴 한데 대단하다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영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가끔은 그 시선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영자는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새 동네에서 상가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위치는 괜찮았어요. 아파트 단지 입구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죠. 영자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임대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김영자, 자기 이름이 계약서에 찍히는 걸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영자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새 동네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민수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엄마, 혼자 괜찮겠어?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엄마 평생 세탁소 했잖아. 이 일은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민수는 영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영자는 새 상가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들여놓았습니다. 오래된 달동네 세탁소에서 쓰던 기계들은 다 버리고 새 기계를 샀어요. 영자는 가게를 청소하고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자기의 새 시작이라고 말이죠. 간판을 달 때였습니다. 간판 업체 사장이 물었어요. 이름 뭐로 할까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새 이름을 지을까 생각했지만 결국 예전 이름을 말했어요. 성실 세탁소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글씨를 적었죠. 며칠 후 새 간판이 달렸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간판이 아니라 깨끗하고 반짝이는 새 간판이었어요. 영자는 간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름은 같지만 이제 주인은 다릅니다. 예전엔 박춘배 아내였다면 이제는 김영자 자기 자신인 겁니다. 영자는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가게를 차렸고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를 냈어요. 개업날 영자는 혼자 가게 앞에 섰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세탁물을 들고 찾아왔어요. 세탁소 새로 열었네요. 잘 부탁드려요. 영자는 웃으며 세탁물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님들은 친절한 영자의 모습에 좋은 인상을 받았죠.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을 때 영자는 혼자 가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춘배가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결국엔 체념과 결심까지 말이죠. 영자는 달동네를 떠나왔습니다. 그곳엔 춘배와의 추억이 너무 많았어요. 좋은 추억도 있었지만 나쁜 추억도 많았죠. 영자는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새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겁니다. 춘배에 대한 미련을 묻기로 했어요.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을 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50년 넘게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김영자로 사는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자는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영자에겐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었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 동네에서 세탁소를 연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이제 제법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매일 아침 운동복 빨래를 맡기는 할머니, 주말마다 이불을 들고 오는 젊은 부부, 학교 체육복을 맡기는 중학생 엄마까지 영자는 손님들의 얼굴과 이름을 하나씩 기억했습니다. 세탁소 일은 여전히 고됐지만 영자는 이전과 달리 마음이 편했어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벌어들인 돈을 자기가 관리하고
하루하루를 자기 의지대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죠. 물론 가끔은 외로웠습니다. 저녁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면 빈 방이 영자를 맞았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우체부가 세탁소로 찾아왔습니다. 김영자 씨 맞으시죠? 등기 우편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편물을 받았어요.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영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춘배, 석 달 만에 처음 보는 춘배의 이름이었죠.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2장이 들어 있었어요. 춘배의 서툰 글씨체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는 심호흡을 하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죠. 영자,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이곳저곳 떠돌며 살고 있습니다. 빚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채권자들이 계속 나를 찾고 있어서 한 곳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영자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춘배가 여전히 고생하고 있다니 한편으론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론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며칠 전 텔레비전 뉴스에서 우리 동네가 나왔어요. 재개발 철거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도 무너지는 걸 봤어요. 성실 세탁소도 사라졌겠죠. 그걸 보니까 당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요. 영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춘배도 자기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적금 통장은 찾았습니까? 내가 평생 당신 몰래 모은 돈입니다. 그게 내 마지막 체면이었어요. 당신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많지 않지만 그걸로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자는 편지를 읽으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춘배는 비겁했지만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영자, 나한테 돌멩이를 던지고 싶으면 던져도 됩니다. 욕을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나는 당신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돌멩이를 던지고 나서는 꼭 자기 인생만 보고 가세요. 나 같은 인간 때문에 당신까지 망가질 필요는 없어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영자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춘배를 용서해야 할까, 미워해야 할까, 여전히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춘배의 말이 맞습니다. 이제 영자는 자기 인생만 보고 가야 했죠. 영자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을 쓸 생각은 없었어요. 춘배에게 할 말도 없었고 굳이 연락을 이어갈 이유도 없었습니다. 영자는 이미 춘배 없이도 잘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영자는 가게 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탁물을 정리하고 기계를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자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였죠. 영자는 흥얼거리며 청소를 마쳤습니다. 가게 불을 끄며 영자는 밖을 내다봤어요.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영자에겐 소중한 풍경이었습니다.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은 사라졌고 평생을 함께한 남편도 떠났지만 대신 영자에게 남은 게 있었어요. 자기 이름으로 일구는 작은 가게, 매일 아침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 그리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 말입니다. 영자는 셔터를 내리며 중얼거렸어요. 이제는 내 인생이야. 그 말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66살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 영자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했습니다. 영자는 집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춘배가 어디선가 저 별을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영자는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춘배의 삶은 춘배의 몫이고 영자의 삶은 영자의 몫이니까요.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며 영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내일도 세탁소 문을 열 겁니다. 손님들이 찾아올 거고 영자는 오늘처럼 세탁물을 받고 정성껏 빨아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며 영자는 자기 인생을 만들어갈 겁니다. 작지만 단단하게, 느리지만 꾸준하게 말이죠. 지금까지 사연 대방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사연까지 건강하세요.